실례지만 어느 분이십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원피스, 명품 핸드백, 그리고 당당한 표정. 저도 유족입니다. 고인과 2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 제가 모르는 25년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꺼낸 사진 속에서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로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50년의 결혼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자라고 합니다. 올해 73입니다. 남편 이철호와 50년을 해로했습니다. 23세 시집와서 73까지 반평생을 함께 살았지요. 두 아들을 키웠고 남편이 힘들 때 친정집을 팔아 빚을 갚아줬습니다. 평생을 내조하며 살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봄날이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 남편에게 아침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지요. 여보, 일어나세요. 밥 먹어요. 남편은 느릿느릿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원래 과묵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50년을 살다 보니 말이 없어도 편했어요. 아침을 먹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시장 갈까? 그래요. 장 봐야죠. 우리는 단골 시장으로 갔습니다. 20년째 다니는 시장이었어요. 상인들이 저희를 알아봤지요. 어머, 할머니 오셨네. 오늘 배 싱싱해요. 그래요? 하나 주세요.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배를 골랐습니다. 크고 노란 배였어요.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를 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장을 봤지만 서로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50년이란 시간이 만든 익숙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고등어를 구우니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지요.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지요.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이 평화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남편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당신 커피 한 잔 할까? 그래요. 저는 커피를 내렸어요. 남편은 믹스커피를 좋아했습니다. 커피를 건네주는데 남편의 손이 떨렸어요. 여보, 괜찮아요? 응. 좀 어지럽네. 남편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보, 병원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잠깐 쉬면.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비틀거렸어요. 여보, 저는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어요. 여보,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서울시. 서울시. 주소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구급대원의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간신히 주소를 말했습니다. 곧 도착하겠습니다. 환자분을 눕혀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을 바닥에 눕혔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10년처럼 느껴졌어요.
구급대원들이 남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타세요. 저는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번쩍였지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여보, 괜찮을 거예요. 곧 병원 도착해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남편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큰아들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버지는요? 아직 안에 계셔. 준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3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남편이.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에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준호가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뇌출혈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고 했어요. 중환자실 문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문이었어요. 문 너머로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이 덮여 있었지요.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나예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가요? 한마디라도 남기고 가지.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빈소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이 놓였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찍은 사진이었지요. 저는 상주석에 앉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흰 완장을 찼어요.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 친척들, 이웃들. 좋은 분이셨는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로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빈소에 혼자 남았어요. 영정 사진 속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조용히 불러봤어요. 우리 잘 살았죠? 50년. 길었지만 행복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옷을 정리했어요. 장례식장 창고에 보관해둔 남편 양복. 만져보니 남편 냄새가 났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갈 거면 한마디라도 남기지. 저는 양복을 안고 울었습니다. 50년. 반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났어요. 이제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아픔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을요. 이틀 후 낯선 여자가 장례식장에 나타날 거라는 것을, 그 여자가 제 50년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그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빈소에서 밤을 보냈어요.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이 쓰러지던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아침 7시쯤 큰아들 준호가 왔습니다. 엄마, 밤새 여기 계셨어요? 좀 쉬셔야죠. 괜찮아. 아버지 혼자 두기 싫어서.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조문객 많이 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회사 사람들, 친척들, 동네 이웃들. 저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입이 마르고 다리가 저렸지만 일어날 수 없었어요. 상주는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구에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지요. 화장이 진했고 머리는 염색해서 갈색이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 여자 뒤로 젊은 여자가 따라왔습니다. 2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실례지만 어느 분이십니까?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중년 여자는 준호를 가볍게 보더니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섰어요. 여자의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여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올려다봤어요. 여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당당했어요. 떨림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어요. 저도 유족입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준호가 되물었습니다. 여자는 준호를 보지도 않고 저만 바라봤어요. 제 이름은 박선영입니다. 고인과 2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5년? 네, 25년입니다. 여자가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몇 장을 꺼내 상주석 탁자 위에 놓았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 옆에는 이 여자가 서 있었고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세 식구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박선영이라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고인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저는 다른 사진들을 펼쳐봤습니다. 20년 전쯤 보이는 사진. 남편이 젊었어요.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옆에 20대 중반의 박선영이 서 있었어요. 또 다른 사진. 아기를 안고 있는 남편.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모두 제가 본 적 없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그럴 리 없어요. 박선영이 다시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꺼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서입니다.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쪽은 제 딸 박지민입니다. 고인의 딸이기도 하고요.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증거도 없이. 박선영이 서류를 더 꺼냈어요. 출생신고서입니다. 불안에 이철호 씨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박선영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쥔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25년을 함께 살았다고? 세상에. 조문객들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박선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박선영은 팔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전 여기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무슨 자격을 운운해요. 고인과 25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그게 자격 아닙니까? 박선영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님, 장례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뭐라고요? 재산 정리권으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재산? 박선영이 명함 한 장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법무법인 정한 박선영.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딸 지민도 함께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이 장례식장을 나가는 동안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또각또각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장례식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고인 딸이래. 25년이나 숨기고 살았다니. 부인은 몰랐나 봐.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동정, 호기심, 수군거림. 저는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밖으로 나가요. 준호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빈소박 복도에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펼쳐봤어요.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행복하게. 제가 본 적 없는 미소였어요. 여보, 당신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럴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저게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죠. 진짜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을 보면 알아. 진짜야. 사진 속 남편의 눈빛.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제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눈빛이었어요. 민수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물 드세요. 저는 물잔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물이 흘렀습니다. 25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25년은 나한테 거짓말이었구나. 아들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20년 전 사진, 15년 전 사진, 10년 전 사진, 그리고 최근 사진.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편의 또 다른 인생이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인생, 제가 없는 인생. 나는 뭐였을까? 해가 저물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하지만 수군거림은 남았습니다. 고인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대. 25년이나. 부인 불쌍하네. 그 소리들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빈소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남편 영정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사진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셔야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어떻게 남편 앞에 서나요? 어떻게 영정을 바라보나요? 50년이 거짓이었는데, 그날 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반평생을 함께 산 사람도 한순간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진짜 아픔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장례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화장되어 낙골당에 안치됐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기계처럼 해냈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어요. 그저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영정 사진을 봤을 때도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이미 남편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장례 3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이명자 여사님이십니까? 법무법인 정한입니다.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고인의 재산 정리건으로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사님?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재산 정리, 무슨 의미일까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같이 갈게요. 둘째 민수도 왔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우리 세 식구는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화창한 봄날이었지만 제 마음은 겨울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은 고급 빌딩 15층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한 리셉션이 보였어요. 이명자 여사님이시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젊은 직원이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박선영이 앉아 있었어요. 박선영은 창가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딸 지민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정장 입은 남자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은 넓었어요. 우리와 그들 사이에 긴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메워질 것 같지 않았어요.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안의 김준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준호가 받아서 확인했어요. 오늘 이렇게 모신 건 고인 이철호 씨의 재산 정리건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어요. 먼저 부동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등기부등본이 떴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84이. 현재 시가 7억 원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7억? 소유자는 박선영 씨입니다. 10년 전 증여 완료됐습니다. 화면이 넘어갔어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102. 시가 5억 원. 소유자 박지민 씨. 8년 전 증여 완료. 또 넘어갔습니다. 서울 서초구 상가 건물. 시가 5억 원. 소유자 박선영 씨. 6년 전 증여 완료. 변호사가 말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총 17억 원 상당입니다. 준호가 책상을 쳤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변호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고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지만 모두 생전 증여로 박선영 씨와 박지민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증여세는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모두 납부 완료됐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증여계약서, 세금 납부 확인서 모두 여기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남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럼 우리 명의로 남은 건 뭡니까?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서울시 마포구 아파트 30평. 현재 이명자 여사님과 고인의 공동 명의입니다. 시간은요? 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살 집은 있구나.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다만 이 아파트는 10년 전 사업자금 대출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출이요? 네. 당시 고인께서 사업 확장 명목으로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으셨습니다. 현재 남은 원금이 1억 원입니다. 준호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이거 아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건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고인께서 가입하신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3억 원입니다.
3억?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령인이 박선영 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네. 보험 가입자가 수령인을 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인께서 5년 전 수령인을 변경하셨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17억이 저쪽으로 갔고 제게 남은 건 1억 대출이 남은 집 하나.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의 재산은 대부분 생전 증여와 보험금 수령인 지정으로 박선영 씨 측에 있습니다. 이명자 여사님께 남은 건 공동명의 아파트뿐이고 여기에 1억 원의 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50년을 살았는데 박선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50년을 사셨다고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전 25년을 살았습니다. 그 25년 동안 고인은 저희를 선택하셨어요. 준호가 박선영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를 빼앗아 간 겁니까? 빼앗은 게 아닙니다. 고인이 스스로 오셨어요. 박선영이 저를 봤어요. 할머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고인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랑. 남편이 저 여자를 사랑했다고요? 고인은 말씀하셨어요. 본가 쪽은 의무고 저희는 사랑이라고. 박선영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보험금도 모두 저희한테 남기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요.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대출금 1억 원을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대신요? 네. 대신 상속 포기 각서를 써주십시오. 준호가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상속 포기요? 남은 게 뭐가 있다고 상속을 포기합니까? 형식상 필요한 절차입니다.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요? 그럼 대출금은 여사님께서 직접 갚으셔야 합니다. 갚지 못하시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 앞에 밀었어요. 선택은 여사님께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50년의 값이 여기 있었습니다. 한 장의 종이. 어머니, 사인하지 마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법정 가요. 싸워봅시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 어머니, 다 생전 증여야. 법적으로 문제 없대잖아.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사인했습니다. 이명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썼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갔어요. 대출 처리는 2주일 안에 완료하겠습니다. 박선영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딸 지민도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가려는데 박선영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어요. 할머님. 고인이 가장 사랑한 건 저였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으실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는 우리 셋만 남았어요. 준호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젠장, 젠장.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화창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제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50년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50년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들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어요. 다들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제 인생은 어디로 간 걸까요?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저는 눈을 가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50년의 헌신도 반평생의 사랑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법은 진심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서류만 본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 냄새가 났습니다.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었어요. 준호와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고요했습니다. 한참 후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동안 뭘 하신 겁니까?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50년을 같이 살았으면 눈치라도 챘어야죠. 준혁아, 아버지가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모르고 재산 빼돌리는 것도 모르고 대체 뭘 하신 겁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 아버지 유산으로 빚 3천만 원 갚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되는 문제예요? 어머니가 재산 관리를 좀 하셨어야죠. 민수가 형을 말렸습니다. 형님, 그만하세요.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너도 마찬가지잖아. 사업자금 받으려 했잖아.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들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멍청했어요. 순진했고요. 5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줄도 몰랐습니다. 재산을 빼돌리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그저 남편을 믿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이었나 봅니다. 형님 말이 맞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더 신경 쓰셨어야죠. 통장 관리라도 하시고. 나도 알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다 엄마 잘못이야. 그럼 이제 어떡하시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남은 거라곤 대출 갚은 집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어머니 생활비 드리기 힘들어요. 괜찮아. 엄마 혼자 살 수 있어.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80만 원.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병원비도 나가고 관리비도 내야 하고.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긴요. 저희한테 손 벌리실 거면서.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 안 벌릴게. 정말요? 응. 엄마가 알아서 살게. 너희한테 패 끼치지 않을게. 준호가 비웃었어요. 믿기지 않네요. 평생 아버지한테 의지하고 사시더니 이제 혼자 산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아들들이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저랬을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옷장을 열었어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양복 한 벌을 꺼내 냄새를 맡았어요. 남편 냄새가 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당신, 왜 그랬어요? 옷을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 속옷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일 밑에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2005년 3월 마이너스 선영 생일 50만 원. 2007년 9월 마이너스 지민 입학금 200만 원. 2010년 12월 마이너스 분당 아파트 계약금 5천만 원. 송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더 넘겼습니다. 선영이가 좋아하는 꽃 마이너스 장미. 지민이 좋아하는 음식 마이너스 돈가스. 선영이 생일 마이너스 7월 15일.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내려다봤어요. 당신은 나를 뭐로 본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첩을 안고 통곡했어요. 나는 뭐였어요? 당신한테 나는 뭐였냐고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홀로 남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로당 친구 미숙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무게가 빠졌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명자야, 나야. 미숙이, 문 좀 열어. 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명자야, 걱정돼서 왔어. 제발 문 좀 열어줘. 한참을 두드리더니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이 스페어키로 문을 연 거예요. 명자야. 미숙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어머, 명자야. 얼마나 안 먹었어? 이게 무슨 꼴이야? 미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일어나. 씻고 밥 먹어야지. 미숙이 저를 일으켰어요. 저는 거부할 힘도 없었습니다. 욕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주름이 더 깊어지고 머리는 더 하얘졌습니다. 이게 나구나. 미숙이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먹어. 조금이라도. 저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면을 한 가닥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삼켰습니다. 미숙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래, 그렇게 먹어야지. 저는 천천히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명자야. 미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게 더 억울하잖아. 미숙아, 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50년을 살았는데 배신당한 거잖아.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지. 너 죽으면 그 여자가 좋아해.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래. 살아야 해. 내 인생을 살아야지. 미숙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명자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좋은 생각? 반찬 가게 하나 차리자. 너 손맛 좋잖아. 반찬 가게? 응. 작게라도 시작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저는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나 옆에 있잖아. 미숙이 웃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해볼게.
그래, 그거야. 미숙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제 마음을 녹였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초췌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50년은 끝났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를 위해 살아야 했어요. 남편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봤어요. 25년의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남편의 살. 저는 수첩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깊숙이.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이제 됐어.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도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도 빛나며.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로요. 2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더군요. 어제 같았던 그날이 이제는 먼 옛날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명잔의 반찬이라는 이름입니다. 동네 상가 구석 작은 가게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에요. 새벽 5시면 일어납니다. 가게로 가서 김치를 담그고 장아찌를 만들고 나물을 무쳐요.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저는 좋습니다. 뭔가를 만들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사장님, 오늘도 김치 한 통 주세요. 어제 사간 나물 진짜 맛있었어요. 그 말들이 저를 살아가게 합니다. 미숙이 자주 놀러 와요. 명자야, 장사 잘 되네.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 잘 됐다. 내가 내 걱정했는데. 미숙이 제 손을 잡아요. 이제 표정도 많이 밝아졌어. 다 내 덕분이야.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숙이 없었으면 저는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아들들과는 명절에만 만납니다. 이번 추석에도 잠깐 만났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가게는 괜찮으세요? 응. 손님들이 잘 와주셔. 대화는 짧았습니다. 예전처럼 가깝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익숙했어요. 어서 오세요. 여자가 저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를 듣고 저는 알았어요. 박지민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서 너무 냉정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됐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도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요? 네. 아버지가 할머니를 사랑했다는 거 알았거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이라. 아버지 일기장을 찾았어요. 거기에 할머니 이야기가 많았어요. 지민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화면에 일기가 보였어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명자에게 미안하다. 좋은 아내인데 나는 나쁜 남편이다. 명자는 평생 나를 믿고 살았다. 하지만 나는 그 믿음을 배신했다. 선영이를 사랑한다. 하지만 명자도 소중하다. 나는 비겁한 남자다. 저는 핸드폰을 밀어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할머니, 당신 아버지는 선택했어요. 당신네 엄마를 선택했죠. 그걸로 끝이에요.
지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울지 마세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장사해야 해요. 지민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할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없어요. 저 혼자 잘 살고 있어요. 지민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제 보금자리예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깊은 곳에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사진, 편지, 결혼 반지. 50년의 기록이 거기 있었어요. 상자를 꺼내 펼쳤습니다. 결혼 사진이 제일 위에 있었어요. 23세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남편도 젊었습니다. 26이었지요. 우리 행복했었나? 사진 속 제게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다른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은혼식 사진, 50년의 순간들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멀게만 느껴졌어요. 이제 다 지나갔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상자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제일 깊은 곳에,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이제 됐어. 창밖을 보니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어요. 또 봄이 왔습니다. 2년 전 남편이 떠난 그날도 봄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의 봄은 달랐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그저 예뻤습니다.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가게로 가서 김치를 담갔어요. 단골 손님이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 한 통이요. 네, 잠깐만요. 저는 웃으며 김치를 담아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돌아갔어요. 저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공간이었어요. 제 손으로, 제 힘으로.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75의 나이에 시작한 가게. 늦었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어요. 저녁에 미숙이 왔습니다. 명자야, 오늘 장사 어땠어? 좋았어. 손님들이 많이 왔어. 다행이다. 미숙이 웃었어요. 명자야, 너 요즘 표정 정말 좋아졌어.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슬퍼 보였는데 이제는 편안해 보여.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미숙아. 응?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못 일어섰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강한 거지. 아니야. 내가 잡아줘서 일어선 거야. 저는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미숙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명자야, 우리 오래오래 살자. 그래. 오래 살자. 우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50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그리고 배신당한 그날도 모두 제 인생의 일부였어요. 이제는 괜찮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내려놓은 거야. 남편을 미워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인생의 한 장이었을 뿐이에요. 길었던 장이었지만 이제는 넘어갈 때였습니다. 새로운 장을 쓸 때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겁니다. 가게로 가서 김치를 담그고 손님을 맞이할 거예요.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저는 좋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그날의 일은 이제 제 서랍 속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가끔 꺼내보면 그때의 사랑이 아직 따뜻하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서랍 속에만 두렵니다. 꺼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0년은 끝났지만 제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75의 봄날,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봄날 서랍이었습니다.